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경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러당 1,500원. 많은 분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징후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값,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부 환율 1,500원, 왜 부동산이 터지는가? 먼저 환율과 부동산의 관계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화의 가치가 폭락한다는 뜻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빼갑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채권시장에서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동산에 묶여있던 달러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고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율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은 즉각 얼어붙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징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부 첫 번째 징후, 외환보유액의 비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2024년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언뜻 보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외환은 얼마나 될까요? 외환보유액 중 상당 부분은 유가증권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단기 외채입니다. 한국의 단기 외채 규모는 1,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환율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뿐입니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뱅크런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3부 두 번째 징후, 가계부채 폭탄. 한국의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2024년 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100%가 넘는 수치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빚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입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금리가 오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셋째, 집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자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쏟아냅니다. 넷째, 집값이 폭락합니다. 매도 물량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섯째, 깡통 전세가 속출합니다.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붕괴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부 세 번째 징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이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PF 대출이란 무엇입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은행에서 빌리는 돈입니다. 분양이 잘 되고 집값이 오르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는 돈을 갚지 못합니다. 은행은 부실채권을 떠안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023년부터 PF 부실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은행들은 대규모 충당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가면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 분양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미분양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건설사들은 줄줄이 도산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금융권으로 전이됩니다. 은행들이 흔들리면 그것이 바로 뱅크런의 시작입니다. 5부 네 번째 징후, 기업 외화부채의 위험. 한국 기업들의 외화부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삼성, 현대, SK,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 사업을 합니다. 환율이 안정적일 때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까지 가면 똑같은 1억 달러 빚이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300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달러를 구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팝니다.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자산 매각 압력이 커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997년 IMF 때가 정확히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외화를 구하지 못해 줄줄이 무너졌고
은행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부 다섯 번째 징후, 외국인 자금 이탈.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징후,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직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빠져나갑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셨습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현대차를 팔고 대형주를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환율 리스크입니다. 그들은 원화 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가면 외국인들의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환율이 1,200원일 때 1억 달러를 투자했다면 120억 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1억 달러가 150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꿀 때 주식 가격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중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뱅크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7부 실제 시나리오, 뱅크런이 시작되면 자, 이제 상상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퍼집니다. 언론은 연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보도를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예금을 찾아 달러로 바꾸려고 합니다. 은행 창구에 줄이 늘어서기 시작합니다. ATM기에서 돈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침착하라. 예금은 안전하다.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1997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1,450원, 1,480원, 1,500원으로 치솟습니다. 주식시장은 패닉셀에 빠집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10% 이상 폭락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거래는 끊기고 매물만 쌓입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20% 떨어집니다. 호가는 계속 낮아지지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깡통전세가 속출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립니다. 건설사들이 연쇄부도납니다. 은행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입습니다. 정부는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8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부채를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최대한 갚아야 합니다. 둘째, 자산을 다각화하십시오. 부동산에만 몰빵하지 마십시오. 달러 자산, 금, 해외 주식 등으로 분산 투자하십시오. 셋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유동성이 왕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넷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환율, 외환 보유액, 외국인 투자 동향을 주시하십시오. 다섯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소득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십시오. 구부 정부의 대응, 믿을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은행이 손 놓고 있겠어요? 물론 정부도 대응합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투입할 것입니다.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긴축 정책을 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1997년 IMF 때를 돌이켜보십시오. 정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위기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제는 정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글로벌 자본의 흐름은 어떤 정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를 믿되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10부 기회는 위기 속에 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지는 마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IMF 때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헐값에 자산을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떻습니까? 주식이 폭락했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이후 10년간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위기는 부의 대이동 시기입니다. 준비된 자는 부자가 되고 준비 안 된 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간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11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원화 약세를 예상하는 보고서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1997년과는 다르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부 결론,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징후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외환보유액 감소. 두 번째, 가계부채 폭탄. 세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네 번째, 기업 외화부채 위험. 다섯 번째, 외국인 자금 이탈. 이 5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임계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 충격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다각화하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정보를 모으고 신호를 주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준비한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심층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